몸과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여러 의원들이 현안 질문에 대해서 성실성의껏 잘 대해주시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가 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첫 예결위 자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가의 미래,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질의를 갖다가 대부분 할애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현안이 되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또 거기에 또 중복된 질문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총리나 또 정무수석께서 성실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4.13 총선 때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평생을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으로 결혼도 안 하시고 이른 나이에 부모 잃고 그런 사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원이 당선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당은 틀리지만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절절한 당부의 말씀을 듣고 저 또한 그분들께 그래 하겠다고도 약속의 말씀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어제 그저 이틀간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와 최순실의 잘못도 있지만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잘못이 더 크다라는 크나큰 질책을 받았습니다. 일부 동의하겠습니다. 그 어르신들께 오히려 청와대를 대신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들께서 TV 보기가 겁이 난다. 도대체 끝이 어디냐? 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어르신들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국민들에 의해서 민초들에 의해서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을까 참으로 겁이 난다. 입에 담기 어렵지만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평생을 정부 여당을 신뢰했고 지지했던 그러한 분들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 없어가지고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것, 지금 청와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밝혀지니까 시간을 갖고서 좀 지켜보자라고 좀 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총리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서는 어제 어르신들께서 저한테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에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하겠으니까요. 좀 중복된 내용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되고 있으지만 성실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 소재 다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제대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최순실의 소재를 파악해서 검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나요?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비밀상이라 그죠? 추적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계일보에 보도된 최순실 씨 언론 인터뷰 또 많은 의원들께서는 또 진정성 어린 인터뷰라고 말씀하시는데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언론 인터뷰는 인터뷰를 빙자한 제가 본 거짓 해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는 제대로 못할 망정 거짓으로 일관한 최순실 씨의 해명은 국회는 물론 국민, 대한민국에 대한 조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저희 심정은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총리께서도 이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이 현행 범위 여러 가지 범죄 여러 가지 형사상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수사는 받지 못할 테고 또 그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은 말씀 맞는 거죠? 재임 중에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할 수 없다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대통령이 대통령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범법 행위가 나타났다고 손쳤을 때 퇴임 후에는 수사가 가능합니까? 그걸 가정하에서. 예,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예.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는 원인과 또 상황 전반에 대해서 검찰에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무수석 나오셨죠? 예, 정무수석께 좀 묻겠습니다. 정무수석께서 2007년도 박근혜 당시 대선 경선 후보의 대변인을 맡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혹시 박근혜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하셨으니까 직은에서 최순실 씨를 자주 만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자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최순실 제가 근데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지나간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아보았는데 최순실 씨 아버지 최태민 씨는 스스로를 태자마마라고 부르고 또 난치병도 치료한다면서 사이비 종교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많은 이야기가 2007년도 당내 경선에서 그 문제 제기가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죠. 일부가요. 예, 최태민 씨가 1970년대 후반 박근혜 대통령과 새마을 봉사당 활동을 같이 했고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도 또다시 새마을 봉사단의 후신인 근하 봉사단을 꾸려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했습니다. 심지어 그 뒤에는 유경재단에도 개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민 씨에 대한 12.6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로 알려진 자료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식상 새마을 봉사단의 모든 업무는 박근혜 대통령이 관장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공식 고문격인 최태민 씨가 전권을 위임받아서 행정부, 정계, 경제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태민 씨를 이름을 최순실 씨로 바꾸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와 너무나 똑같다고 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과거 농간을 부렸던 아버지에 이어서 그 딸이 권력 주변에서 또다시 국정농단을 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기어코 우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수석의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최태민 씨의 농단은 그 딸인 최순실 씨에게 그대로 이어진 거지요. 최태민 씨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2007년도 6월 14일 날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태민 씨는 저에게 매우 고마운 분이다. 천벌을 받으려면 무슨 소리를 못하겠냐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과거반을 혹시 수석께서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당시 그 언론 보도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느낌이 검찰이든 특검이든 혹시 최태민 씨의 딸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수사하다가 대통령에 의한 천벌, 권력에 의한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혹시 수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걱정을 하지 않을까,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여야가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총리께 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의인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시간 제외하고요.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국격을 떨어뜨린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정을 봉건 시대 이전으로 퇴보시켰습니다. 전 세계 언론인들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국정농단 수준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누군지도 몰랐던 최순실 씨에 의해 국정이 움직였다는 것에 대해 비록 야당 의원이지만 본 의원부터 참담함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상황에서 이제는 어떤 방안이 나왔는지 남았는지 상당히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총리와 국무위원님께서는 머리를 맞대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연구해주고 국민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시는 그런 자세를 갖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에 존경하는 정운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 됐어요. 32년 만에 당선된 새누리당 전주을 국회의원 정운천입니다. 국민들이 상처에서 나오는 피가 청와대 단풍보다 더 붓다. 오늘 논설위원이 말씀 주셨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8년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시절에 촛불전국 수십만 명이 시청 앞에 그리고 전국에서 데모를 함으로써 나라가 결단나지 않을까 그때 걱정이 됐을 때 비상을 걸고 민생 문제 소홀함 없이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인 시청 앞 광장에도 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선배로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정말 엄중한 시점입니다. 조선 철강, 해운, 석유화학 등 산업이 발전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농촌은 쌀값 하락과 김영란법에 의한 고급 농산물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안보 문제는 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정말 곳곳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하 이 정부 요직에 계신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민생을 촘촘히 살피고 국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절실하게 애국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말 일이 손이 안 잡혀서 각 부처에서 손을 놓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총리님께서는 비상을 걸어서 정말 국민들을 바라보고 애국심을 갖고 철저하게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공감하시면 여러분 큰 박수로서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힘내십시오. 힘 안 내시랍니까? 그럼 제가 안 하는데. 힘내십시오. 박수 한번 치세요. 예.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6월 23일 날 총리님, 저 내용으로 질의한 내용이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예. 왜 이렇게 예산이, 지역별 예산 편성이 이렇게 균형을 안 잡았는가 했을 때 총리님께서 저 내용의 정확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어때요?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저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SOC 사업의 규모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안들이 예산에 반영되는 이런 측면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총리님은 어디가? 안 오셨네. 그럼 아니 차관님이 답변하십시오.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전번에 그 유일호 장관님께서 지역 특별회계라는 게 있어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도 지역 특별회계 내용을 알아보려고 많은 그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줘요. 그래서 하여튼 저거는 어떻게 구했는데 지금 저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 1조 5,924억. 이게 쭉 나오죠? 아무리 봐도 저게 균형 발전 예산을 어떻게 짰는지를 제 머리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뭔가 원칙과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해봐도 저걸 살펴봐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차관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지특 회계에 각 지자체에다 실링을 내려줘서 하는 자율계정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처음에 이제 균특 회계 처음 만들 때 균특 회계법을 제정할 때 그때 당시에 모델에 의해서 5개 변수를 포함을 해서 모델에 의해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실링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다 실링을 주면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를 해서 다시 이제 각 부처를 통해서 기재부에 예산 요구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대개 아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순위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대개 아마 저런 정도의 금액으로 지자체 실링이 아마 배정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4년부터 저 균특 예산이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아니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어떤 점이 그래 아예 이 이름을 빼든지. 저 이해가 가십니까? 저 자료 이해 가시냐고. 어떤 점이 이해가 잘 안 아니 돼요? 저렇게 해서 전라북도가 지금 9,452억, 저 경상북도가 1조 5,900억.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시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해 가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모델에 의해서 나온 실링을 각 지자체에 줬기 때문에 예.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알고 이제 있습니다. 또 장관님 예. 오셨으니까 또 질문할게요. 조금 식사하셨으니까 조금 이따 질문할게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2014년이 얼마입니까? 3조, 그렇죠? 그래서 339조. 2015년, 16년, 17년. 어떻게 해서 해년마다 갈수록 예산은 늘어났는데 1.8%,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1.5%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 과연 지역 균형 예산이 어떻게 봐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0.7% 올라갔는데 올해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농후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이렇게 하고 어떻게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요, 좋아요. 30년 동안 새누리당 없이 야당만 갖고 했으니 과거에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정말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새누리당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진짜 이 막힌 통로 한번 뚫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저 기재부 장관님, 저거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저기 저 내용 가지고. 글쎄, 저 예산 수치. 일테면 339조가 4년 만에 400조까지 70조가 올라가는데 밑에 전라북도 예산은 그대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 예산을 어떻게 계산하셨는지가, 즉, 도별로 예산을 계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도별 여러 군데 예산이라니까요. 예? 보충 설명 조금 더 드릴까요? 예, 우리 차관이 좀 보충 설명. 답변해 보세요. 예, 조금 보충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2017년 예산안에 이제 400조 정도의 총지출을 내 있는데 저 금액 속에는 뭐 국방비라든지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전라북도 예산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금액은 누가 어떤 범위를 가지고 이 카바리지를 했는지를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사업마다의 그 타당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국고 지원의 그 합리성 요런 재원 범위 내에서 그런 걸 봐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 예산을 거기에 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약간의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러면 예, 저 참고해 내용이 주시면. 맞다고 하면 네. 작년 0.7%, 작년 6%, 6.5% 올라갔거든요. 평균. 그러니까 작년 거 좀 보강하고 올해 지금 3.7%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 보강하면 한 10%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올해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이번 예산에는 야 정말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아니 정치의 균형이 오면 이제 경제의 균형도 좀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면을 꼭 기재부 장관님 꼭 예.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여러 의원들이 현안 질문에 대해서 성실성의껏 잘 대해주시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가 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첫 예결위 자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가의 미래,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질의를 갖다가 대부분 할애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현안이 되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중복된 질문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총리나 또 정무수석께서 성실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와 최순실의 잘못도 있지만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잘못이 더 크다라는 크나큰 질책을 받았습니다. 일부 동의하겠습니다. 그 어르신들께 오히려 청와대를 대신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들께서 TV 보기가 겁이 난다. 도대체 끝이 어디냐? 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어르신들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국민들에 의해서 민초들에 의해서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을까. 제가 4.13 총선 때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평생을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으로 결혼도 안 하시고 이른 나이에 부모 잃고 그런 사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원이 당선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당은 틀리지만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절절한 당부의 말씀을 듣고 저 또한 그분들께 그래 하겠다고도 약속의 말씀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어제 그저께 이틀간 만나보았습니다. 참으로 겁이 난다. 입에 담기 어렵지만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평생을 정부 여당을 신뢰했고 지지했던 그러한 분들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 없어가지고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것, 지금 청와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밝혀지니까 시간을 갖고서 좀 지켜보자라고 좀 라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었습니다. 총리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서는 어제 어르신들께서 저한테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에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하겠으니까요. 좀 중복된 내용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으지만 성실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 소재 다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제대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최순실의 소재를 파악해서 검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좀 알고 있나요?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비밀상이라 그죠? 추적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계일보에 보도된 최순실 씨 언론 인터뷰 또 많은 의원들께서는 또 진정성 어린 인터뷰라고 말씀하신 데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언론 인터뷰는 인터뷰를 빙자한 제가 본 거짓 해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는 제대로 못할 망정 거짓으로 일관한 최순실 씨의 해명은